네, 마이크로 서비스를 위한 이스티오 앤 쿠버네티스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발표의 흐름은요,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고 마이크로 서비스,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 메시에 대해서 한번 훑어본 다음에 시간이 된다면 데모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네,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이제 퍼플럭스라는 회사에서 개발자로 일을 하고 있고요.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많은데 요새는 이제 도커랑 쿠버네티스를 이용한 인프라에도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오른쪽 사진은 제가 며칠 전에 이제 라이즈라는 호텔에 오픈 프레임워크스랑 오픈GL을 이용해서 만든 이미지입니다. 혹시 홍대 근처에 가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비큐라.com이라는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할 이야기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에 관심이 있거나 아니면 이미 도입한 곳에서 컨테이너 스케줄러와 서비스 메시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그 중에서 왜 쿠버네티스와 이스티오가 좋은 선택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뭔가 핫하다고 해서 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한번 보시고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지 선택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마이크로 서비스 도입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굉장히 유명한 그림인데요. 왼쪽이 이제 모놀리식이라는 형태의 아키텍처고 오른쪽이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아키텍처인데요. 왼쪽 그림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기능이 하나의 프로그램에 담겨 있고, 오른쪽을 보시면은 각자의 기능이 작은 프로그램으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모놀리식 프레임워크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루비 온 레일즈라는 프레임워크를 보면요, 굉장히 인기 있는 루비 기반의 잉글리시 웹 프레임워크이고, 드라이 철학과 또 설정보다는 관습이라는 것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웹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습니다. 오래된 얘기긴 한데 2005년도에 블로그를 15분 만에 만드는 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행을 하기도 했고요. 다양한 플러그인들이 있는데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 로그인이나 네이버 로그인도 다 포함되어 있고요. 파일 업로드, 메일 발송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로고캅이라는 정적 코드 분석하는 툴도 있고, 알스펙이라는 테스팅 프레임워크도 있어가지고 이거 하나면 사실상 굉장히 모든 웹 서비스를 빠르게 개발할 수가 있죠. 이제 웹 서비스를 개발하다가 이제 배너 관리 시스템을 만들게 되는데요. 배너라고 하면은 굉장히 심플하죠. 이미지가 로테이트가 되고 거기서 어떤 링크를 누르면은 특정 링크로 이동을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이제 만들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조금씩 늘어났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게 예약으로 이렇게 배너를 거는 기능도 생기고, 순서를 바꾼다던가 아니면 특정 유저 그룹에 대해서 표현을 하는, 그래서 약간 이제 그림이 이렇게 타임테이블로 보이는 형태가 되었는데요. 이제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제가 든 생각이, 배너라는 거는 사실 저희가 만든 서비스 말고 다른 서비스에서도 쓰고 또 저희가 만드는 또 다른 서비스에서도 쓸 수가 있는데, 이 루비 온 레일즈 안에서 이렇게 쓰는 게 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서비스에서 쓸 수 없을까라는 생각을 할 때 든 생각이, 이거를 서비스로 만들어보자. 예를 들어 SMS 발송 다 웹 서비스를 쓰잖아요. 이렇게 이제 배너 관리 서비스로 한번 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이제 왼쪽이 원래 루비 온 레일즈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였다고 치면은, 오른쪽에는 배너만 따로 서비스 하나 뺀 거예요. 그래서 배너에 또 MySQL을 따로 붙여가지고 독립적으로 이제 배너만 관리하고, 실제로 이제 서비스에서 배너 리스트를 가지고 올 때는 저 서비스에 HTTP로 리스트를 달라고 하고 JSON으로 받아가지고 그냥 화면에 뿌리는 거죠. 그때쯤에 또 생긴 문제가, 서비스가 점점 커지고 개발자들이 늘어나면서 어떤 되게 작은 부분을 수정했는데도 그게 전체 서비스에 영향을 미쳐서 시스템이 멈추는 경우도 생기고, 또 새로 들어오신 개발자분들이 전체 소스를 파악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업데이트 하면은 메인은 잘 동작하는 것 같은데 뭔가 어디서 에러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검수가 필요하고, 또 저희는 도커 빌드를 썼었는데 빌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또 이제 정적 분석 도구나 테스트 도구도 1시간 더 늘어나는 단점이 있었고요. 또 QA 시간도 길어지고요. 그러니까 뭔가 빠르게 변하는 환경에서 이제 대응을 빨리 해야 되는데 점점 복잡해질수록 그런 빠른 개발과 빠른 배포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은 위에서 급격하게 이제 떨어지는 그래프가 모놀리식으로 개발을 했을 때 점점 복잡도가 증가함에 따른 생산성 그래프고요. 이제 조금 느슨하게 떨어지는 그래프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한 그래프인데, 보시면 초반에는 이렇게 하나로 통짜로 만드는 게 굉장히 생산성이 좋아요. 생산성이 좋은데
이게 점점 복잡해지면은 영향도가 커지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급격하게 이제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에 비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는 느슨하게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저렇게 두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 이제 저희가 현재 속해 있는 위치라고 생각을 했고 그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을 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 이제 하나에 다 포함되어 있던 서비스들을 이렇게 이제 여러 개의 서비스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작게 쪼개고 이제 분산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해놓으니까 하나의 서비스가 죽어도 전체 서비스가 일단 죽는 일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에러가 날 수는 있지만, 그리고 각 서비스를 디펜던시 없이 독립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자주, 더 빠르게 배포를 할 수 있고, 루비뿐만 아니라 뭐 고랭이나 노드.js, 파이썬 같은 언어를 쓰고 싶으면은 그걸로 쓰고 그냥 특정 포트만 오픈을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는 원래 도커를 쓰고 있었어가지고 기존에 이렇게 분리한 거를 딱 도커라이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도커를 보시면은 이 도커는 컨테이너로 추상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만들어 두기만 하면은 어디든지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밑에 저 샘플을 보시면은 3,000번 포트로 배너 서비스를 띄우는 건데 이것만 띄우면은 어떤 서비스든 아까 만든 그 배너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이크로 서비스의 정의를 이제 마틴 파울러가 쓴 거를 보면은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은 좀 진하게 표시된 부분인데 작은 서비스 쪼갠다라는 것과 그리고 디펜던시 없이 독립적으로 배포를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쓸 수 있다는 것 이런 부분이 굉장히 저희한테 마음에 들었고요. 결국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사실 뭐 엄청나게 좋다 이런 뜻하기보다는 이제 복잡해지는 프로젝트를 해결하기 위한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희는 생각을 했고 실제로 이제 넷플릭스나 아마존, 이베이, 구글, 트위터, 우리나라 같은 쿠팡이나 실명문가에서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에 대해서 복잡하게 들어가는 부분은 조금 생략을 하고요. 그래서 결국 저희도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던 중에 이제 발생한 문제가 운영의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통신하는 그림은 굉장히 단순해요. A에서 B로 이렇게 화살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실제 운영을 하다 보면은 결국 마이크로 서비스를 배포할 때도 그 마이크로 서비스가 누군가로 운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서비스 앞에도 또 로드 밸런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웹 요청을 받기 위해서 로드 밸런서를 사용하던 거에서 내부 서비스끼리 통신할 때도 또 로드 밸런서가 필요한 거고요. 서비스가 서비스로 호출하고 그 서비스가 또 다른 서비스를 호출하게 되면은 결국 그 앞단에 뭔가가 필요하게 되고 각 서비스가 어떤 IP 포트를 갖고 있는지 그걸 다 어딘가 저장을 해놔야 되고 운영적인 이슈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이제 아마존하고 넷플릭스에서 실제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도식화하고 마이크로 서비스끼리 통신하는 걸 선으로 연결을 한 건데요. 사실 이렇게까지 복잡해지는데 이게 과연 배포나 어떤 모니터링을 도구 없이 운영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처음 시작했을 땐 좋았는데 결국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한번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에서 어떻게 해결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이라는 걸 보시면요, 여러 대의 서버에 여러 개의 컨테이너를 손쉽게 관리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스케줄링, 클러스터링, 서비스 검색, 조합 분산, 확장, 축소, 복구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스케줄링이 어떤 건지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면요, 실제 노드가 3개가 있고 3번 서버에 이제 비어 있으면은 그때 컨테이너를 띄우라고 요청을 날리면 내가 굳이 3번이라고 꼭 찍지 않아도 3번이 비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컨테이너가 뜹니다. 그러니까 적절한 곳에 컨테이너를 배치를 해주고요. 클러스터링이라는 거는 실제로 서버가 3개로 나눠져 있어가지고 이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각 호스트의 IP를 알아야 되고 그 호스트와 컨테이너를 이제 포트 코어딩을 해가지고 연결해줬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하나의 네트워크에 있는 것처럼 가상의 네트워크를 연결을 해가지고 이쪽 컨테이너에서 저쪽 컨테이너까지 호스트 정보를 알 필요 없이 그냥 그 상대방 IP만 알면은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게 하나로 이제 클러스터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쪽 서비스에서 저쪽 서비스를 호출하려면 그 호출할 서비스의 IP와 포트를 알아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이제 자동으로 관리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뜨는 시점에서 IP를 어딘가 저장을 해주고요. 가장 쉬운 방법은 내부 DNS를 쓰는 거죠. 내부 DNS에 서비스 이름으로 거기에 이제 IP를 등록을 해가지고 그 DNS로 그냥 조회를 하면은 쉽게 IP를 얻을 수 있고요.
이러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도구가 굉장히 이제 핫하게 떴습니다. 왜냐면 도커가 또 뜨고 컨테이너가 뜨면서 그걸 관리해주는 툴들이 많이 생겼는데요. 가장 유명한 도커 수험과 쿠버네티스를 비교를 해보면 사실 저는 이제 한 2년 전에 AWS 서밋에서 도커 수험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때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2년 동안 너무 발전이 없더라고요. 그 발전이 없는 동안 이제 쿠버네티스가 거의 표준이 되다시피 했는데 비교해보면은 도커 수험 같은 경우는 실제 도커밖에 지원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런타임을 다양하게 지원을 하고요. 사실상 도커가 표준이긴 하지만 그리고 뭔가 네트워크 플러그인이라던가 그리고 특이한 거는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 두 개를 하나로 묶어서 그 두 개를 꼭 같이 따라다니면서 대처하는 또 그런 기능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클러스터에 뭔가 컨테이너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접근하면 안 되는데 도커 수험 같은 경우는 그 어세스 컨트롤을 이제 엔터프라이즈 버전에서만 제공을 하고 쿠버네티스는 무료로 제공을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상 쿠버네티스가 거의 표준이 된 거죠. 이 클러스터 이 오케스트레이션 시장도 표준이 됐고요. 뜻은 뭐 그리스어로 조타수 조종사라고 하고 이제 쿠버네티스가 너무 길기 때문에 KAS라고 줄여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 쿠버네티스는 한 일주일에 20억 개의 컨테이너를 생성하는 구글이 이제 컨테이너 배포 시스템으로 원래 보그라는 걸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아키텍처를 좀 참고를 해서 보온어로 만든 오픈소스고요. 실제 지금 AWS, 구글 클라우드, 애저 이 지금 3대장이라고 불리는 쪽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 놀라운 거는 대부분의 이런 클러스터에서 무중간 버전업도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쿠버네티스 버전이 올라가게 되면은 그냥 알아서 자고 있는 사이에 업데이트하는 그런 기능들도 있고요. 현재 업데이트 보면은 거의 한 3, 4개월마다 한 번씩 이루어지는데 어제인가 그저께도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왔고 이제 버전이 올라가면 좀 불안한 게 계속 사용법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있는데 이제 한 2, 3년 전에는 사용법도 바뀌고 API도 변경이 되었는데 최근 이제 업데이트는 이제 안정성이라던가 조금 확장되는 기능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이제 안정성 면에서는 거의 안정화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아키텍처를 말씀을 드리면은 마스터랑 로드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스터에서 명령을 날리면 로드에 적절한 컨테이너를 스케줄링 해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개념을 하나 설명을 드리면 그 쿠버네티스는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팟이라는 개념으로 배포를 합니다. 팟은 그 안에 컨테이너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실상 그냥 컨테이너 하나만 배포하는 거랑 차이가 없고 또는 두 개의 컨테이너를 하나로 묶어서 그 팟을 또 배포를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개의 컨테이너와 두 컨테이너가 공유하는 스토리지 이렇게 총 또 세 개를 묶어서 또 팟으로 구성을 해서 배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또 서비스라는 개념이 있는데 팟과 팟이 통신할 때는 팟의 그 IP로 바로 붙는 게 아니라 서비스라는 대표 IP를 하나 새로 따고 팟에서 그 서비스를 호출을 하면은 서비스 밑에 해당하는 팟이 또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실제로 서비스로만 그냥 접근을 하면은 내부에 여러 개의 팟에 자동으로 로드 밸런싱이 이루어져가지고 더 쉽게 서비스를 이제 찾고 요청을 날릴 수가 있거든요. 지금까지 얘기 드린 걸로 아까 전에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없이 그냥 단순하게 배포를 했을 때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요. 배포나 확장 같은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 또 서비스를 그냥 이름만으로 도메인 서버가 있기 때문에 찾을 수 있게 해주고 또 부하 분산 기능도 제공을 해주고요. 또 어떤 팟이 죽으면은 자동으로 다른 노드에 또 새로운 팟을 생성을 해주기 때문에 장애 보건 면에서도 훌륭하고요. 그리고 또 시크릿을 또 키를 제공하는 공유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어떤 거를 찾아볼까라고 했을 때 서비스 메시가 어떤 도움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서비스 간의 통신을 할 때 트렌드를 좀 살펴보면요. 2000년대에는 이제 속 프로토콜에 XML 스키마를 쓰고 또 굉장히 무거운 메시지 큐를 쓰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하면은 2010년도 중후반부터는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많이 떴습니다. 그러니까 HTTP로 통신을 하고 JSON으로 메시지를 주고받고 또 굉장히 가벼운 메시지 큐를 사용을 하고요. 이벤트 소싱이나 시큐어리스 같은 개념도 이제 나오겠죠. 이제 앞서가는 회사들의 전략을 보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잘하고 있는 넷플릭스, 트위터, 에어비앤비, 구글 같은 회사들에서 오픈 소스로 어떤 이런 마이크로 서비스의 어떤 모니터링이나 부하 분산, 서비스 레지스트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오픈 소스들을 만들었고요.
서비스 메시는 이 앞에서 얘기한 어떤 오픈 소스들에서 좋은 기능들을 이제 모아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구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 유레카나 리본, 히스트릭스 같은 것, 또 서킷 브레이커 같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그리고 분산 트레이싱 기능도 제공을 하고 이 전 세션에서 설명하셨던 프로메테우스 모니터링도 포함을 하고 있고 그래파나 데이터 비주얼라이제이션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메시 뜻을 보면요,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프라스트럭처라는 말은 약간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하고는 좀 다른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뭔가 소스가 아니라 인프라 개념에서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하겠다는 건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지금 위쪽에 보이시는 게 실제 애플리케이션 컨테이너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보이는 게 프록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비스 메시는 모든 컨테이너마다 다 프록시를 하나씩 붙입니다. 그래서 서비스와 서비스가 통신을 할 때 직접 통신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프록시를 통해서 통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리퀘스트를 할 때도 프록시를 통해서 가고 리스폰스를 받을 때도 프록시를 통해서 받으니까 모든 요청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 모든 요청을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서비스가 운영하는 과정을 한번 보면은 첫 번째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그 서비스가 또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보냈는데 그 서비스가 요청을 실패하면 고객은 당연히 에러 화면을 받게 되겠죠. 그럴 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빨리 소스를 고치는 게 최선이겠지만 첫 번째 서비스가 성공을 하고 두 번째 서비스로 추리는데 실패를 하면은 한 2번 정도 더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2번 정도 더 시도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고객 입장에서는 에러가 뜨는 화면은 안 보이겠죠. 왜냐면 내부에서만 이렇게 그건 반복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코드로 짤 수가 있죠. 루비로 짠 샘플 코드인데요. 뭐 이해하기 어렵진 않으실 것 같은데 처음에 제시도 횟수를 0으로 세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서비스에서 get를 호출을 하는데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은 리트라이 개수를 올립니다. 올리면은 뭐 최소 한 3번까지는 리트라이를 해서 성공을 하면은 밑에서 이제 에러가 안 나겠죠. 그리고 또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 자바로 스프링을 짠다고 하면은 이 어노테이션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뭐 enable retry라는 어노테이션을 주면은 이것도 뭐 한 2~3번 더 리트라이를 해라 이런 식으로도 짤 수도 있겠고요. 서비스 메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앞에 소스나 라이브러리랑 전혀 상관이 없이 프록시 쪽에다 정책을 그냥 설정을 합니다. 서비스 A에서 B로 갈 땐 리트라이를 3번을 해라 라는 설정을 주게 되면은 이 프록시 서버 단에서 실패를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그 설정된 리트라이 개수만큼 설정을 하는 거죠. 전혀 소스에 수정도 필요가 없고 어떤 라이브러리를 애플리케이션에 추가할 필요도 없고 기존에 돌던 마이크로 서비스에 프록시를 붙이기만 하면 이 기능이 동작을 합니다. 이걸 가장 잘 구현한 프록시가 이제 언보이라는 프록시가 있는데 리프트라고 이제 우버랑 비슷한 그 회사에서 C++로 이제 서비스 간 통신을 처리하는 고성능 프록시고요. 앞에 이야기한 장점처럼 애플리케이션을 수정하지 않고 각 애플리케이션의 요청과 응답을 투명하게 처리합니다. 기본적으로 아무 정책을 설정을 안 하면은 그냥 마치 엔진엑스나 아파치의 리버스 프록시처럼 그냥 중간에 거쳐가는 역할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점은 다양한 언어로 작성된 어플리케이션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넷플릭스 오픈소스가 좋죠. 근데 그건 이제 자바 기준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프록시이기 때문에 어떤 언어든 사용할 수 있고요. 기능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필터 기능과 뭐 HTTP2, 뭐 gRPC, 뭐 서비스 검색, 패스 체크, 부하 분산, 그리고 매트릭스, 뭐 디스트리뷰션, 트레이싱, 뭐 동적 설정 이런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근데 좀 불안함이 있죠. 왜냐면 이건 인프라 레벨이기 때문에 혹시 이게 뭔가 아직 공작을 잘 안 하면 전체 서비스가 다운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리프트에서 실제로 이제 운영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리프트 같은 경우는 100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에 10,000개 이상의 가상 머신에서 초당 한 200만 개의 요청을 이 언보이를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홈페이지에 가면은 뭔가 괜찮아 보이는 회사는 다 모아놓은 것 같은데 구글, IBM, 뭐 이베이, 애플 등 이름만 들면 알만한 회사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성 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보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이제 이스티오가 나왔는데요. 이스티오는 사이드카 패턴을 이용한 구현체인데요. 그 내부적으로 이 언보이의 확장된 버전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쿠버네티스에 현재 최적화가 되어 있는데 꼭 쿠버네티스용으로 만든 건 아니고 이제 다양한 스케줄러도 지원할 예정이고요.
이름은 역시 쿠버네티스가 뭐 조타수 그리스어에서 따왔듯이 그리스어로 도, 항해, 세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나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정도 전에 2017년 5월 초 처음 개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6월달 한 몇 주 전쯤에 0.8 버전이 릴리즈가 되었고, 그 로드맵을 보면은 2018년도 내에 1.0을 발표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API 버전을 보시면은 지금 V1 알파 3 API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 이제 1.0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조금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아직 조금 덜 안정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스티오는 실제적으로 아까 그 언보이를 그대로 거의 사용을 하기 때문에 거기서 제공하는 기능을 또 그대로 다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디스커버리, 로드 밸런싱, HTTP2, 포싱, 트래픽 컨트롤, 서킷 브레이크 이런 다 기능을 사용할 수 있고요. 정말로 이 큰 장점은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은 그 밑에 애플리케이션 소스 외에 다양한 설정이나 소스가 필요합니다. 매트릭을 전송하는 것도 필요하고, 트레이싱 정보를 주는 것도 필요하고, 서킷 브레이커도 개발을 해야 되고, 로드 밸런싱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이 개발자 입장에서는 비즈니스 로직에 집중하는 것 외에도 서비스가 통신하는 그 어떤 원칙을 또 챙겨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오른쪽 같은 화면을 보면은 프록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개발자는 오직 그 비즈니스 로직만 집중을 해서 개발하면 되고, 나머지는 프록시를 그냥 붙여서 사용을 하면 됩니다. 사이드카라는 게 저 놈놈놈 영화에 보시면은 그 오토바이 옆에 조그만한 1인용 이걸 붙이는 데 사이드카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쿠버네티스에서 여러 가지 웹툴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오토 인젝션이라는 기능을 활성화를 해두게 되면은 쿠버네티스에서 배포하는 모든 컨테이너에 자동으로 이 프록시를 붙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설정으로 일부를 뺄 수도 있고, 아니면 매뉴얼하게 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 설정 없이 그냥 원래 사용하던 대로만 사용을 하면은 자동으로 프록시가 붙어서 도는 거고, 프록시에 아무 설정도 안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그냥 투명하게 네트워크가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냥 사용하시면 되고, 투명하게 사용하는데 알아서 로그는 수집이 되는 거고, 알아서 트레이싱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되는 거죠. 이스티오의 아키텍처를 보시면은 파일럿과 믹서, 시타델이라는 게 있고, 밑에 보시면은 실제 이게 쿠버네티스 팟의 그림인데요. 쿠버네티스의 팟이 아까 컨테이너를 2개 이상을 같이 묶을 수 있다고 했는데, 무조건 이 프록시가 붙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 A에서 서비스 B로 호출할 때 직접적으로 통신하지 않습니다. 서비스 A는 프록시로 통신을 요청하고, 프록시가 서비스 B에 붙어있는 또 프록시랑 연결을 하고요. 또 그 프록시가 다시 B에게 최종 요청을 주는 거죠. 이렇게 되고, 또 프로메테우스, 그라파나, 지킨 같은 애드온을 기본으로 제공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사실 제일 좋아하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좋은 이런 툴을 막상 도입하려면 또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프로메테우스 설정하는 게 쉽다고는 하지만 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자동으로 제공을 해줍니다. 기능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제 트래픽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버전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올리게 되면 처음부터 고객한테 다 오픈하게 되면 불안하잖아요. 혹시 내가 테스트 안 하면 에러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돌던 팟의 95%의 트래픽을 보내고, 새로 올린 팟의 5%의 트래픽을 보냅니다. 이것을 그냥 그 설정으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5%로 했는데 에러 레이팅이 별로 없으면은 또 10%로 올리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새로운 서비스로 완벽하게 전환을 하면 이제 100%, 0%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HTTP 헤더를 보고 분기 처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유저 에이전트에 안드로이드가 들어가 있으면은 특정 팟으로 보내고, 아이폰이 들어있으면 또 특정 팟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어 유저 네임이 뭐가 또 들어있으면은 그 유저 네임이 들어있는 경우에만 특정한 팟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소스 수정 없이 단순 설정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서킷 브레이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실제 사용하는 설정을 예시로 들어드리면은, 이 설정 같은 경우에는 5분 내에 에러가 만약 7번 이상 발생하면은 더 이상 요청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뜻이냐면은, 어떤 부하가 많이 걸리는 서비스에 사용자가 올려서 더 부하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그 서비스 요청하는 다른 서비스도 부하가 심해지고, 또 그 서비스를 호출하는 또 다른 서비스도 부하가 심해져서 결국 하나의 작은 모듈의 서비스가 부하가 심해졌는데 전체 서비스가 뭔가 부하가 많아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왜냐면은 그 서비스의 요청을 받기 전까지는 응답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은 일단 뭔가 에러가 발생하기 시작하면은 뭐 한 15분 정도까지는 무조건 에러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는 그 에러를 받고 현재 그 페이지는 에러라고 처리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페이지는 에러 없이 고객한테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폴트 인젝션 기능이라고 에러를 강제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 서비스 처리를 하다 보면 무조건 에러 핸들링을 해줘야 되죠.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에러가 발생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디폴트 값을 뿌려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 추천 시스템을 보면은 내가 로그인을 하고 그 로그인한 사용자의 추천 정보를 가지고 오는데 추천 서비스가 망가질 수 있잖아요. 고장이 나면은 그냥 정해진 어떤 템플릿을 보여주는 기능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아무리 그 서버가 동작하지 않아도 고객은 뭔가 좀 결과는 좀 질이 떨어질 수 있지만 어쨌든 추천은 뭔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 걸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 하려면 그것도 또 일이거든요. 뭔가 그 소스를 무조건 뭐 400 에러를 리턴하게 한다던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프록시가 그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특정 서비스에 접근하면은 무조건 뭐 500번 에러를 리턴하게 해라 뭐 이런 것도 설정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일부러 딜레이를 줄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이 응답은 10초 내에 응답하지 마라 뭐 이런 딜레이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그 프록시와 프록시 사이에 사실 내부 컨테이너끼리 통신할 때는 보통 이제 보안에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시타델에서 인증서를 양쪽에 전달을 해주고 그 프록시와 프록시 사이에 모든 통신을 암호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히 설정으로만 해주시면은 알아서 주기적으로 그런 어떤 인증서도 교체해 가면서 암호화된 이제 세션을 사용할 수 있고요. 가장 큰 장점은 조금 큰 회사에서는 어떤 이런 걸 도입한다라고 했을 때 괜히 좀 문제를 발생할 수 있는데 이제 보안팀한테 이 그림을 보여주시면 돼요. 뭔가 우리 보안적으로 완벽합니다. 도입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 용도로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또 여기는 제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기능인데요. 이제 분산 트레이싱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위에 길게 생긴 그래프가 전체 요청이고요. 전체 요청 중에 두 번째 줄은 상품의 상세를 가져오는 API를 호출했을 때의 시간이고 세 번째 줄에 있는 거는 해당 상품의 리뷰를 가지고 오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은 해당 리뷰에서 각 리뷰의 레이팅을 가지고 오는 또 서비스를 호출하는 시간인데요. 이런 트레이싱을 하지 않게 되면은 실제로 어떤 요청이 늦어졌을 때 대체 어떤 서비스 때문에 이게 늦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로그를 살펴보면 되겠지만 로그를 그냥 하나하나씩 다 까봐야 되고 실제 리퀘스트는 엄청나게 많은데 이 리퀘스트가 저 리퀘스트인지 모르는 거죠. 처음에 들어온 리퀘스트가 연결이 되어 있어야 추적이 가능한데 그런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스 수정 없이 그냥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냥 사용만 하시면은 기본적으로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원래 이제 오픈 트레이싱 지킨을 사용하시면은 소스 코드로 작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청을 하기 전에 요청을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 이제 지킨에 쌓이는 거죠, 로그가. 그리고 요청이 끝나면 뭐 요청을 성공했습니다. 아니 요청이 실패했습니다. 그럼 로그를 쌓으면은 아까처럼 이쁜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스티오를 쓰시면은 이런 소스 코드를 작성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기본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데요. 여기서 남는 로그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와 서비스를 호출할 때 초당 몇 번 호출을 했는지, 요청을 했는지가 다 로그에 남고요. 그리고 200 성공 리턴, 뭐 400이나 500 에러 리턴도 다 모든 개수가 다 로그에 남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서비스에서 어떤 서비스로 요청을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또 어떤 에러가 발생하고 있고 에러 발생률은 어떤지 그런 것들을 다 한눈에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말씀드리지만 소스 수정 없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줘가지고 실제 어떤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를 호출하는지 이제 그래프도 다 그려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청이 또 초당 몇 번 요청을 했는지도 다 이렇게 나오고 예를 들어서 이제 까나리 패턴을 이용해서 버전이 다른 서비스에 호출한다고 하면 어떤 버전을 몇 번 쳤는지 어떤 버전을 또 몇 번 덜 쳤는지 이런 거 다 아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소스가 아니라 설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프로메테우스와 그라파나를 이용해서 어떤 로그를 시각화한다고 했었는데 이 믹서의 설정을 바꾸시게 되면은 뭐 GCP나 AWS의 로그를 또 수집하게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프로메테우스가 이제 불편하다고 생각이 드시면은 GCP에 쌓으실 수 있을 텐데 그럴 때 이게 만약에 소스 각 서비스에서 소스로 관리하고 있다고 했으면은 이제 라이브러리를 새로 받아야 되는 거죠. GCP의 로그를 저장하는 라이브러리를 받아서 로그를 출력하는 부분을 수정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소스 수정 없이 그냥 이 이스티오에 있는 설정을 바꾸시기만 하면은 자동으로
로그를 취합을 해서 설정한 곳에 로그를 쌓게 됩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 한 10분 정도 남아서 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여드릴 데모는 다음과 같이 생긴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그 책의 정보를 보여주는 서비스인데요. 최초의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페이지를 보여주는 서비스가 있고요. 그 서비스에서는 리뷰를 마이크로 서비스로 호출하고 디테일, 그러니까 그 책의 상세 정보를 가져오는 마이크로 서비스로 호출합니다. 그 리뷰 같은 경우는 버전이 총 3개인데요. 리뷰 버전 1에서는 단지 리뷰만 보여주고요. 리뷰 버전 2에서는 레이팅도 마이크로 서비스로 호출을 해가지고 그 리뷰의 레이팅을 보여주고요. 또 리뷰 버전 3는 같은 기능을 하는데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보여주는 이렇게 총 3개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있습니다.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지금 해놓은 거는 그 로컬 도커4 맥 엣지 버전을 사용하시면은 도커에서 바로 쿠버네티스를 테스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쿠버네티스에 지금 이스티오 클러스터까지는 설치를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큐브 컨트롤을 제가 K로 줄여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임스페이스가 이스티오 시스템인 것의 서비스를 조회를 해보면은 다음과 같은 서비스들이 나오는데요. 뭐 그라파나라는 서비스도 있고, 뭐 파일럿, 뭐 사이드카 인젝터, 뭐 텔레메트리, 프로메테우스, 트레이싱, 지핑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여기서 그 아까 말씀드린 서비스들을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북인포라는 이제 쿠버네티스 서비스를 호출할 건데요. 현재 파일을 보시면은 굉장히 간단한 서비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디플로이먼트를 할 건데요. 디테일 v1이라는 이름으로 리플리카스는 하나니까 하나만 배포를 할 거고요. 그리고 라벨 이름은 디테일이면서 버전은 v1이고요. 그리고 컨테이너는 이름은 디테일이면서 이미지는 example book info 디테일이라는 이름이고 포트는 9080번으로 오픈을 하는 굉장히 단순한 가장 쉬운 샘플입니다. 이스티오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스티오 컨트롤의 큐브 인젝트라는 명령을 사용을 할 건데요. 사용을 하시면은 새로운 야물 파일이 생깁니다. 이 새로운 야물 파일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굉장히 단순한 야물 파일이었잖아요. 그 야물 파일에 컨테이너를 그냥 무조건 하나 붙여줘요. 그러니까 설정을 그냥 조작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방법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디테일 컨테이너 같은 경우에 디테일 컨테이너 같은 경우 보면은 원래 이렇게 하나밖에 없었는데 이런 설정들을 자동으로 추가를 해줍니다. 자동으로 추가를 해줘가지고 기존의 그 쿠버네티스 설정 파일에서 컨테이너를 찾아가지고 그냥 그 컨테이너 옆에 다 프록시용 컨테이너를 또 추가를 해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설정 파일을 바꿔가지고 이 바꾼 것을 다시 큐브 컨트롤에 어플라이를 하게 되면은 이제 원래 야물 파일에 이제 프록시가 붙은 설정이 바뀐 그 야물 파일에 적용이 되게 됩니다. 이스티오용 이제 인그레스까지 설정을 하면은요. 네, 화면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은 왼쪽에는 디테일 인포가 나와 있고 오른쪽에 리뷰가 있죠. 세로 호칭을 해보면은 몇 번 세로 호칭을 해보면은 리뷰 밑에 레이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은 아까 그 리뷰 버전 1, 2, 3를 다 배포를 했기 때문에 어쩔 때는 레이팅이 안 나오고요. 어쩔 때는 레이팅이 나오고 또 어쩔 때는 레이팅의 색이 이제 빨간색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개가 다 골고루 부하 분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여기서 일단 무조건 다 버전 1으로만 보내는 설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을 이용을 하시면은 모든 요청을 이제 버전 1으로 보낼 수가 있는데요. 프로덕트 페이지라는 거에 접속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프로덕트 페이지에 v1으로 보내라는 설정이고요. 또 비슷하게 리뷰라는 호스트로 보낼 때는 무조건 리뷰에 버전 1으로 보내라는 설정이죠. 또 레이팅도 레이팅이라는 거 보낼 때는 무조건 v1으로 보내라는 설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걸
그걸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용이 됐고요. 그러면은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 오른쪽에 리뷰가 아까는 이제 레이팅이 나올 때도 있었는데 지금 무조건 1번을 바라보게 했기 때문에 레이팅이 안 나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서 특정 사용자로 로그인했을 때만 V2로 한번 라우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설정을 보시면요, 리뷰라는 서비스로 호출을 할 때 헤더 쿠키에 유저는 제이슨이라는 게 있으면 V2로 보내고요. 그렇지 않으면 V1으로 보내는 세팅입니다. 이것을 한번 설정을 하고 유저를 제이슨으로 로그인을 해서 어떻게 화면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로그인을 안 한 상태에서는 V1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제이슨으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은 이제 V2로 가죠. 그러니까 이건 요청을 보낼 때 헤더 쪽에 유저는 제이슨이라는 이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특정 서비스로 이제 트래픽을 분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뭐 펄트 인젝션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은 무조건 에러가 이제 발생을 합니다. 새로 고침을 하면 뭐 로딩이 길어졌죠. 왜냐하면 무조건 이 레이팅을 호출할 때 딜레이를 주도록 했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했고 이 페이지는 굉장히 훌륭하게 그냥 에러라고 이 국소적인 부분만 처리하기 잘 해놔서 실제 마이크로 서비스가 에러가 나더라도 기본적인 시스템은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 걸 테스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여러 가지 부하 분산을 하실 수 있고 서킷 브레이커 같은 기능도 할 수 있고 레이트 리미팅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일단 시간 관계상 일단 데모는 여기 정도로 마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마무리는 마이크로 서비스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실제로 운영까지 생각을 하면 도입하기가 어려운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와 이스티오와 쿠버네티스가 만났을 때 그 시너지는 정말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소스를 수정하지 않고 이런 기능들을 해줄 수 있다는 게 좋고, 그리고 제가 하나 깜빡하고 안 보여드린 게 있긴 하네요. 이게 그라파나에 데이터가 쌓인다고 했잖아요. 지금 그라파나를 보시면은 지금 요청한 수가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 성공률이 98.4%인 것을 보면은 처음엔 아마 더 성공을 했을 텐데 아까 제가 폴트 인젝션을 줌으로 인해서 이제 에러가 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HTTP 서비스를 보면은 이제 프로덕트 페이지 버전 1으로 갔을 때 요청이 얼마나 들어오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리뷰 디테일 서비스가 요청이 몇 번 들어왔고 버전이 어디서 몇 번, 색깔이 다르죠. 버전 1, 2가 어떻게 부하가 분산되고 있고 실제로 200 성공이나 400 에러가 어떻게 발생했는지 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집킨을 한번 봐야겠죠. 집킨을 한번 보시면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그레스부터 프로덕트 페이지를 거쳐서 실제 내부의 리뷰나 레이팅까지 어떻게 시간이 되는지가 다 체크가 됩니다. 다 체크가 되고 뭔가 어떤 이 프로덕트 페이지는 어떤 서비스랑 연결이 되어 있는지 이런 디펜던시도 분석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서비스를 호출했을 때 어떻게 호출하는지 그런 것도 시각을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스티브라는 왔을 때 굉장히 좋았고요. 발표 마지막으로 저희 회사 잠깐 홍보할게요. 회사에서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뭔가 관심 있으시면 한번 검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상학에 대한 질문 혹시 하나만 받으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신가요? 예. 방금 전에 미디어 어댑터 보여주셨을 때 네. 히터가 쿠버네티스 어댑터였는데 네. 이번에 히터 네, 그렇게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사용하는 거 말고 다른 거 말씀해주세요. 쿠버네티스에 이렇게 막 네. 아, 그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예전 버전 쓰고 있어가지고. 네, 그러면 네, 시간 계산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네, 이상 퍼플웍스의 김준성 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